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오늘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견조하게 버티는 점은 좀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한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전혀 올라가지 못했다가 미국 시장 내려갈 때는 또 견조하게 버티고, 그럼 해외 시장이랑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습만 보면 미국 시장 하락에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관점에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선진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영 괴리를 보이는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의 조정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전체 증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장이 지난해부터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우선 미국 시장이 일단 왜 조정을 받는지부터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증시의 가장 큰 호재와 악재는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재는, 무엇보다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내린 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간 많이 성장을 해봐야 3% 내외의 성장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9년과 같은 그런 급전직하는 사태만 아니라면 연간 3% 정도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성장률을 거의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성장하고 있는 국가니까 지금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잠재 수익률을 일단 기본적인 성장률이라고 본다면 한 2배, 한 6, 7% 정도의 꾸준한 수익률만 거둬도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작년 한 해만 무려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낙폭과대가 아니라 장기 상승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 지수, 작년 한 7월 달 정도만 하더라도 지수의 수준이 1,500대 정도였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고점에서는 약간 머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S&P 500 지수의 흐름은 이제 조금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있지만, 어제 큰 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큰 추세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아직도 상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뉴스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최대 이슈는 테이퍼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양적 완화를 과연 어떻게 걷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이퍼링 우려가 여러 연준 총재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 얘기에 조금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싶은데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존에 풀었던 양적 완화를 조금씩 걷어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달러의 공급을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달러가 약세로 빠지지는 않아야 되겠죠. 강세로 가진 못하더라도 약세에 빠지진 않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자, 먼저 달러 인덱스의 일봉을 보시면 달러가 최근에 3일간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차트는 빨간색 차트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연속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우려가 급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3일 연속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또 하나 테이퍼링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연준이 꾸준하게 사줬던 주택저당 채권, 그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채권들이나 미국채를 더 이상 안 사겠다, 사는 것을 줄여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채 수급에 있어서 채권을 더 이상 안 산다라는 것은 미국채 가격 입장에선, 수급의 입장에선 수급이 그동안 이제 수요가 많았는데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미국채 가격은 빠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테이퍼링 우려를 선반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또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우려는 이미 많이 선반영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미증시는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라는 것은 너무 뒤늦은 분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빠졌냐?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의 조정은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비교적 강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약해질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알코아가 실적 충격을 줬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금융주들의 실적도 기대감이 조금은 꺾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부담이 돼서 조정을 나타낸 것이지 테이퍼링 우려 자체가 시장에 일부 작용은 했겠지만 그것만으로 인해서 빠진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빠진 것 같지만 채권시장과 달러 인덱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것은 빌미가 되었을 뿐 실제로 빠진 것은 실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동안 오랫동안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미 증시의 흐름보다 최근에 더 민감한 건 달러, 엔화 환율,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에 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복합적으로 살펴야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달러가 다시 약세 국면으로 가는 것은 국내 증시 입장에선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환율 부분 굉장히 우리 증시에 중요한데요. 또 달러가 약세를 잠깐 보이면서 엔화도 계속 약세였던 것이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전에 타격을 받았던 자동차주, IT주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자동차가 어제부터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어제 강하게 반등했고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준비된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엔달러 환율만 보기 때문에 반대로 된 차트,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만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엔화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그동안 쭉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서 105엔대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 이틀간 급등하면서 어제 장중 미국 기준으로는 102.9엔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 우리나라 이제 일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103엔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엔화가 이렇게 그동안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100엔대를 돌파하면서 아무리 아니라고는 하나 해외 생산이 많아져서 환율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동안 꾸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동차, IT, 특히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신저점을 보이거나 최근 고점 대비해서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좀 공격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환율이 터닝하면서 종목도 같이 터닝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환율이 그 종목의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장 초반에 현대차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을 때 가장 강하게 사던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외국인들의 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환율에 따라서 우리 종목들을 롱숏, 일본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를 롱숏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같은 입장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뭐 독일, 한국, 뭐 여러 시장을 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어디가 제일 유리하다, 어디가 제일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펀드들은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 펀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고요. 롱숏을 이용해서 안 좋은 건 더 많이 팔고 좋은 것은 더 많이 사서 수익률 격차를 더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하는 펀드도 있는데 이런 롱숏 펀드들 입장에 있어서는 최근 환율 움직임에 있어서 일본 자동차를 사고 한국 차를 파는 그런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가 이틀간 이렇게 환율 변화가 달러 약세로 인해서 나타나니까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일본 자동차주들의 폭락, 반대로 한국 자동차주들의 반등을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세적으로 엔화 환율이 바닥을 치고 돌아섰다, 그러니까 엔화는 다시 강세로 갈 거다, 100엔도 깨고 내려갈 거다라는 시각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벌써 테이퍼링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3월에도 그대로 갈 거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 미국 경제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 이상 현재 8번 정도의 테이퍼링 기회가 있는데 이 8번 기회에서 거의 대부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엔화가 과연 약세로 전환될 수 있겠느냐?
달러의 공급을 줄이고 있는 현 시점이 과연 엔화의 전환 시점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일본이 지금 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4월 달이죠. 그 이전까지 일본 경제에 하나라도 더 좋은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놔야 될 것입니다. 증시가 더 오르든지 아니면 채권 수익률은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든지 그런 흐름들을 보여야 안정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도 최근에 계속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 못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정권 초기에 70%, 80%로 오가던 아베 정권의 지금 지지율도 50% 내외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4월 달에 소비세 추가적으로 증세 이전에 뭔가 강력한 부양 효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달러는 어차피 공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기보단 줄어들 가능성, 반대로 엔화는 공급을 더 늘릴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달러화는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약세로 가긴 쉽지 않다. 반대로 엔화는 강세로 가는 것도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엔화 환율에 인해서 한국의 자동차나 IT를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고 있는 외국인인데 기조적으로 엔화 약세가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기조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일 다시 배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적으로 엔화 환율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 지금 롱숏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포지션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동차 종목군들이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환율이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 MSCI 이머징 마켓 펀드들의 전체적인 동향도 준비된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굉장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이머징 마켓,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각보다는 롱숏 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 관리만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여전히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의 트레이딩 거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IT 업종이 요 며칠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추세적으로 길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 보여주셨습니다. 네, 미국 시장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 환율까지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조선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최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엔저 그 우려감도 있었고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조선 업종, 그런데 실적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실적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충격을 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실적 추정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실적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선업종의 대표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인데요.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큰 변화 없이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기업들, 대우조선해양도 그나마 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더 하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편입한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좀 많이 예상치를 하야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에 의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자, 그렇다면 실적 자체는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과거 추이를 봤을 때 조선주의 주가랑 가장 연관성이 높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수주 잔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일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조선업종의 주가를 이끄는 가장 큰 핵심 변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했지만 과거의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들어서 바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느냐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그 다음에 따져볼 얘기고 일감만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또 일감이 많이 확보되고 있으면 시장에서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흐름을 살펴봤더니 초호황기였던 2007년도 흐름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죠. 이때는 당연히 주가도 탑이었고요. 2010년도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력한 회복을 예상했지만 그리고 주가는 급등했지만 실제로 수주잔고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급락세,
그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수주잔고는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그림에서 수주잔고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이라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내려가기보단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이 올해 4분기 실적, 내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에서도 전혀 수익성 개선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1, 2분기 정도의 수익성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즉 과거 저가 수주 물량들이 조금씩 제대로 재가격을 받고 수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환율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조선업 쪽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으로도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수주 잔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실적들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조선업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조선업 빅3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위고 전 세계 1위가 현대중공업, 2위가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전체적인 이 비중이,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하고 있는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택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수주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해양플랜트와 조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당연히 해양플랜트, 조선인데요. 보시면 해양플랜트 비중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해양플랜트가 주력이고요. 반대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가 40% 정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상선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선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아니면 해양플랜트가 좋아질 거냐에 따라서 종목 선택의 틀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그러면 양쪽 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좋아질지를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선 쪽인데요. 글로벌 상선 발주량을 지금 보시면 바닥을 치고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선 쪽에서 봤을 때 뭐 탱커나 벌커 같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LNG선도 조금씩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상선 발주의 증가와 신조선가의 상승이 상선 쪽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클락슨 신조선가와 함께 중국의 신조선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중국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모든 산업, 모든 제조업의 공급 과잉을 일으킨 것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량 과잉 자체 원흉으로 나타나면서 가격 폭락, 그래서 다른 글로벌 업체들까지 모두 망하게 하거나 수익성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의 신조선가도 대부분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배 크기에 상관없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클락슨 신조선가도 비교적 낮은 그 규모의 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좀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조선업 쪽, 상선업종 쪽의 움직임은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량이 2011년까지는 폭증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공급 과잉, 물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30년 주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배 사이클, 상선 사이클의 대전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배를 다 없애버리고 새 배로 만드는 극전환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말 그대로 정말 초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시기였지만 2,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피크는 지났는데 오히려 공급량은 중국이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배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해운사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를 발주하고 배를 갖다 써야 되는 용선사들이 배를 안 갖다 쓰니까 결국은 배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기존에 이제 수주해놨던 배도 우리 돈 없으니까 그 배 니들 맘대로 해, 낮아빠져 버리는 그런 양상들. 그래서 조선사들이 그런 물량을 떠안아 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떠안는 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 하나의 가격이 몇 조 원인데요. 그럼 싼 가격이라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건조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박 건조 능력의 추이를 보시면 2013년도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4년도, 2015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2015년도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추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배를 얼마만큼 만들고 얼마만큼 배를 없애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검정 그림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폐선량, 즉 우리가 폐차한다고 하죠. 그것 좀 배도 마찬가지로 다 못 쓰는 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런 폐선량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선봉량 증가율, 기본적으로 배를 만들어내는 이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공급단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요단에서는 기존에 이제 폐선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자체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 같은 경우, 상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단과 공급단이 모두 긍정적인 재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이 중요한데요. 그 배 크기를 보시면 우리가 뭐 파나메라급, 뭐 무슨 급 해가지고 벌커도 굉장히 이제 급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넘어가서도 이게 몇천 TEU급이냐에 따라서 배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선 수주 잔고도 준비된 그림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평균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주되고 있는 배의 대부분은 18,000 TEU급의 엄청나게 큰 배들이 수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배를 만드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양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 해양 부분은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가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 심해 설비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 수익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해저의 개발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해양 플랜트 쪽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만약에 유가가 폭락할 경우 지금 90달러 수준의 유가 혹은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100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이런 유가가 90달러, 80달러 수준까지 만약에 폭락해 버린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중에 상당 부분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의 최대 이제 변수는 환율과 함께 유가가 될 텐데요. 유가가 만약에 정말 급락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랜트들 중에서 상당 부분 그리고 신규로 진행돼야 될 플랜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뭐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가가 현재 이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경우 기존의 플랜트들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단계적으로 레벨업 되면서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상선 쪽은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데 좋아지기 시작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해저 부분은 분명히 개발을 하고 있고 플랜트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스텝업,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디를 노려야 될까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선택을 해야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 나는 뭐 시장 수익률 정도로 쫓아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삼성, 중공업 같은 것들을 사야 되겠지만 나는 만약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믿는다라면 좀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따져가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을 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적의 부진이나 외국의 매물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상선 쪽의 흐름이 크게 나빠지지 않고 개선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1년 이상 정도를 내다보고 계속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앞으로는 좀 좋은 예상해 주셨지만 현대오일뱅크 때문에 좀 타격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오일뱅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뭐냐면
최근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정유 쪽에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석유화학 회사로 나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는 말 그대로 원유, 크루드 오일을 가져와서 정유탑에서 각각의 이제 끓는 점이 다른 것들을 분리해내는 게 이제 정유 회사고요. 그래서 뭐 휘발유, 경유, 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등유라든지 이런 뭐 비행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유 산업이고요. 정유 산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면 이 분리된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나프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원료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석유화학 산업이죠. 근데 최근에 정유업계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정유업 안에서만 맴돌고 있으면 결국은 망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첨단 소재 쪽으로 석유화학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나프타를 기존에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나프타를 분해하는 그런 시설들만 조금씩 증설하게 되면 충분히 더 낮은 원가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현대오일뱅크에서 입는 타격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뭐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압박이 풀리게 된다면 저는 뭐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오일뱅크로 받고 있는 충격도 1분기까지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 정도까지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 최소한 이제 적자만 내주지 않고 현대중공업의 상선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과거만큼 뭐 주가가 40만 원 이렇게 지금 뭐 2배 이상 가긴 어렵겠지만 충분히 올 한 해 적어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지수 수익률과 비슷한 그런 수익률을 보이지만 오히려 조선업의 개선, 상선의 개선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플랜트 쪽이 좋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으로 지수 수익률 정도만 쫓아가시는 거죠. 근데 나는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하고 장기적인 그림에서 상선의 흐름, 반등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라마틱한 반전을 하고 있는 상선 쪽으로 가야 된다. 다만 목표 수익률은 예전처럼 20만 원짜리가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는 못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코스피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 업황 분석을 해주시면서 현대중공업을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스마트머니 선택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건자재 업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는 얼마 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건자재 업종이 각광받는 이유 애널리스트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건자재 업종뿐만 아니라 건설 업종 그리고 부동산 경기 전체로도 파급될 수 있는 그런 효과일 것 같은데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 과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DTI라든지 LTO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이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유동성을 좀 제어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를 겪으니까 정권 말기에 가서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조금씩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조금씩 내놨고요. 이명박 정부 넘어가서도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뭐 대책이라고 나온 대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소소하게 대책들이 꾸준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정체에 빠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다시 한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쪽이 조금 자극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의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건축은 기본의 용적률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250%에서 한 280% 정도까지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올리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땅을 다 이제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허물고 개발을 해서 새롭게 지을 때 뭔가 좀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 정도의 용적률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게 일종의 건평이나 이런 것들 총 합한 그 평수니까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설사 입장에서는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고 많은 돈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걸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제 불만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개포지구라든지 강남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등이 약간 정체를 보이거나 드랍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나 그저께 이제 경제신문 그 헤드라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음마 아파트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나타났던 정비구역은 모두 이 조례법상의 최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3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250%, 200%에 묶여서 이거 해봐야 별로 돈이 안 남네라고 뒤로 물러섰던 건설사들이 이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흐름들이 좋은 게 뭐냐면 법이 공포되자마자 바로 시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침체를 겪었던 재건축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쪽의 시장들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특히 강남 지역 쪽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흐름을 보시면 강남의 이제 개포 이런 지구 쪽에 전반적인 지금 용적률이 어느 정도냐면 이쪽에 굉장히 이제 층수가 낮습니다. 평수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 뭐 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좀 높은 게 뭐 12층, 13층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으면 100%, 낮은 건 68%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300%까지 만약에 올려준다면 굉장히 많은 세대,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고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옴으로써 건축업계 쪽도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도 충분히 이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났을 때 과거 건설업계 쪽, 건자재 쪽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축업계가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이것과 관련해서 또 건자재 업종은 또 어떤 개별 흐름을 보일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개별 회사도 실적에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쫓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도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어야 이익이 많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리바트의 경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 이제 가구를 넣는 리바트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 수요도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재건축 수요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조금 상향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경우 대부분의 B2B, 그러니까 건설업계와 건자재업체 이쪽만 이렇게 업계끼리 거래하는 걸 B2B라고 하죠. 그래서 이 B2B 거래가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 전체적인 시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산업과 한샘이라고 하는 두 대표 종목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산업이라고 하면 국내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아이파크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한샘은 국내 부엌 가구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부엌 가구에서 시스템 가구 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북박이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빌트인 가구 쪽에 있어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2007, 8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었던 2008, 9년 정도까지는 신규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는 상황이었죠. 이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신규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의 전체적인 시장도 좋아지는 약간의 기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피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재건축 시장도 물론이거니와 주택 시장 자체가 침체를 겪으면서 시가총액이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 자체가 화랑이 꺾이니까 그러면 주택은 새로 짓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주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와 관련 있는 한샘의 시가총액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 구도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 주가 흐름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형사 재건축의 흐름을 보면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은 금액들이 아직도 수주잔고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산업, 상선물산, GS건설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강남 쪽에서는 재건축 수요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 지역들, 강북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연 앞으로 활발해질지 여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검증이 필요하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재건축 시장은 실제적으로 강남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은 재건축으로 가려면 이미 강북 지역 쪽에 상당히 새롭게 지어진 신규 주택이 많은 데다가 공급량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할까? 왜냐하면 강남은 지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요 자체가 강한 지역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지어놓기만 하면 사람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가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지역 쪽에서의 재건축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오히려 리모델링 수요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형사들의 재건축 수요에 인한 긍정적인 부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이렇게 쌓여있는 재고잔고는 수주잔고는 충분히 주가에 녹아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가의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2013년 처음부터 나타났던 7월달까지의 상반기 이 6개월간의 흐름에 있어서 한섬의 주가가 독보적으로 올랐는데요. 이때 한샘의 주가가 올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B2B 업체가 B2C 업체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 관계로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로 이뤘던 이 상황이 한샘이 시스템 가구로 B2C 시장으로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시장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나 수익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는 한샘이 독보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2013년 7월 이후에는 리모델링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서 건자재 업계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는 한샘이라고 하는 회사의 독자적인 흐름이 돋보였다면 이 이후에는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리바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소규모의 퍼시스 같은 그런 가구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재건축이 많이 늘어나려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연령 자체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30년 이상의 아파트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짓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강남 쪽에만 신규 수요가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것이 얼마만큼 재건축으로 이어질지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재건축에 있어서 건축업체가 받는 긍정적인 요인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리모델링 쪽, 재건축 쪽 모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자재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강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리모델링 수요 때문에 건설보다는 건자재 그리고 또 건자재 업종 전반에 좀 좋은 흐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근데 상황은 좋지만 이미 많이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죠. 분명히 좋은 건 알겠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 알겠는데 주가에 얼마만큼 녹아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저도 투자 전략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해외 쪽으로 수출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하우시스의 지금 미국 법인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조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주택들도 최근에 뭐 신규 주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수요가 좋아지면서 실제적으로 홈디포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가장 좋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주택건설 업체들이 일부 좋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아졌던 게 건자재 업체들 흐름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건자재 업체들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인데요. 먼저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하우시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R을 보시면 1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10배 정도의 수준이면 시장 평균이 지금 8배에서 9배 정도 수준 오가고 있으니까 시장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현재 추가로 이제 갈 룸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현재 차별화돼서 혼자 계속 주가 흐름을 상방향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PBR 개념에서 봤을 때는 최상단이 거의 뭐 1.7배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1.3배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싸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은 더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의 피크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원가, 뭐 원목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 화학 수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단에서의 문제도 크게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원화 강세로 인해서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건자재 업체 측면에서는 나쁠 것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위쪽으로의 수익률을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뭐 한솔홈데코니 리바트니 아니면 뭐 한생 같은 대부분의 주가 흐름이 대부분 비싸진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2015년도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대표적인 이 가구 업체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죠. 이와 관련된 부담감들도 충분히 받아 안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엔 올 상반기 정도가 피크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쪽의 수익률은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그렇게 뭐 단기적인 흐름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홀딩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 매수로 오른 종목이 많으니까 기관들이 팔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조금 더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소폭 정도의 조정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또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저는 X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의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만큼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더 크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낙폭과대주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투자 전략상 맞지, 이렇게 상단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률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살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자재, 건설업종 둘 다 이제 좋은 흐름은 예상이 되지만 매수는 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은 아닙니다.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뀐다든지 하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뭐 해외 쪽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진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건설업종 내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클린화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주 쪽에서는 망할 만한 회사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흔들릴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높은 삼성물산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건설업종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건자재 업종에 대해서만 방금 말씀드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업종과 건자재도 또 분리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